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에서 엔비디아 대항마로 급부상했습니다. 구글, 메타 등과 주문자 맞춤형 인공지능 칩을 개발 중인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 장내 매집이 마감됐습니다. 고려아연 100기사로 알려진 글로벌 원자재 기업이 지분을 일부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고 한때 240만 원을 넘었던 주가는 100만 원대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내수 부진의 탄핵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며 내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전국 때와 달리 통상 환경도 좋지 않아 추경 예산 편성과 같은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1년째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태영건설이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본 잠식을 모두 해소하고 정상적인 사업장 준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연산에 필요한 반도체 칩 개발에 나서면서 시가총액이 단숨에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수혜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증권부 신재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기자, 이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 브로드컴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브로드컴은 최근 실적 발표에서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 기업에 맞춤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주문형 반도체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현재는 빅테크 기업 대부분이 엔비디아의 GPU에 의존하고 있는데 문제는 엔비디아의 칩이 비싸고 공급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시장은 브로드컴의 제품이 당장 엔비디아를 대체하기보다는 보완제에 가까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의 GPU가 인공지능 분야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 브로드컴이 빅테크 기업과 개발 중인 반도체는 특정 연산에 특화돼 직접 경쟁 관계는 아니란 이유에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에는 검색 기능에 특화된 반도체를, 메타에는 소셜 네트워크 기능에 특화된 인공지능 반도체 칩을 만들어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춤형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엔비디아의 범용 반도체를 쓰는 것보다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기대감에 브로드컴의 주가는 5일 만에 30% 넘게 올랐고 나스닥 시가총액 순위도 10위권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네, 그럼 엔비디아와 경쟁 관계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증권가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브로드컴의 역할에 주목하는 점은 어떤 겁니까? 일단 맞춤형 반도체의 쓰임새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네. 구글과 아마존, 애플 등 인공지능 산업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주문형 반도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은 구글과 메타, 바이트댄스 등 현재 확보하고 있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 서버의 유효 시장이 오는 2027년에 최대 900억 달러, 우리 돈 130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증권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클라우드 업체들의 주문형 반도체 채택이 늘어나고 있고 또 도입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브로드컴을 주목해야 한다는 게 대다수 중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도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 3분기 브로드컴에 대한 투자 비중을 전분기 대비 1.24% 늘렸는데요. 네. 흥미로운 부분은 국민연금이 엔비디아 비중을 더 늘리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오를 만큼 오른 엔비디아보다는 브로드컴이 더 높은 수익을 낼 것으로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맞춤형 반도체에도 고대역 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이 들어가죠. 이 삼성과 하이닉스에 어떤 좀 호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의 GPU에 SK하이닉스의 HBM이 들어가는 것처럼 맞춤형 반도체에도 HBM이 사용됩니다. 네. 시장은 HBM의 생태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도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 6세대 고대역 메모리인 HBM4부터는 빅테크 업체들의 맞춤 제작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엔비디아와 AMD 등 HBM의 공급처가 한정돼 있지만 맞춤형 반도체를 쓰는 곳이 많아지면 공급처도 다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도주 관점에서 보면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갈 이 기업에 브로드컴이 새로 등장한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에 좀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미국 증시가 활력이 있는 거는 주도주 바뀜이 활발하기 때문인데요. 네. 혁신 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몰리고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애플과 엑스모빌, 버크셔 해서웨이 등이 미국 증시 시총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면은 지금은 엑소모빌과 버크셔의 자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와 아마존, 테슬라 등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국내 증시는 혁신 기업 수가 극히 적고 시총의 지각 변동이 활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가 부동의 상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삼성전자는 2000년부터 무려 25년 동안 시총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역동성의 차이가 미장과 국장의 주가 레벨과 수익률 격차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권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부동산 PF 문제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예상보다 빠르게 경영 정상화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자산 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또 수주도 재개하면서 워크아웃 조기 졸업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단과 정부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정리할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건실한 사업장들은 살려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 PF 사태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 벌써 1년. 초반에는 자구안 이행 불성실 논란도 있었지만 고강도 쇄신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자구안의 핵심은 주요 자산 매각입니다. 우선 태영그룹의 알짜 자회사로 꼽히는 에코비트를 팔고 계열사 소유의 골프장과 호텔, 서울 여의도 사업까지 잇따라 정리했습니다. 또 재개발 사업 지분과 시공권을 팔아 8천억 원의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회사의 빈 곳간을 채우는 수주 실적도 토목과 수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고속도로 사업을 시작으로 모두 8곳에서 수주에 성공한 겁니다. 경영 정상화 과정을 밟으면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아 7개월 만에 주식 거래도 재개됐습니다. 태영건설은 문제가 된 PF 사업장 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두는 내부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다만 건설업계 불황 속에 탄핵 정국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PF 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비우량 사업장에 대한 문제나 부실은 꾸준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계속되거나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과거 건설사들이 워크아웃 신청 후 졸업까지 걸렸던 기간은 평균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태영건설의 경우 자구안 이행 속도를 감안하면 조기 졸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다음 달 임시주주총회 표대결을 위한 고려아연과 영풍 MBK 간의 지분 확보 경쟁이 끝났습니다. 양측 모두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소액주주들의 표심에 운명이 갈리게 됐습니다. 배창학 기자입니다. 다음 달 23일 임시주주총회 표대결을 위한 고려아연 지분 장내 매수가 종료됐습니다. 의결권을 가진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은 모레인데 주식 매매일과 결제일 간 실차가 있어 오늘이 지분 구매 기한입니다. 공개 매수와 장내 매수를 거쳐 고려아연 측은 지분율 33.83%, 영풍 MBK 측은 지분율 39.83%를 확보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려아연 정관에 따르면 이사진 교체 등의 안건이 주주총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과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아무도 과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국민연금과 기타 소액주주 표심에 경영권 분쟁에 향방이 달렸습니다. 그동안 고려아연과 MBK는 이들을 붙잡기 위해 각각 지배구조 개선안을 제시하는 한편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한때에는 고려아연의 우호 세력인 글로벌 트레이딩 회사 트라피구라가 지분 일부를 처분했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트라피구라는 지분 전량을 보유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영풍은 고려아연이 소각전제 취득 주식을 소각하지 않는다면서 고려아연은 MBK가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며 고소 고발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분쟁이 길어지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복수의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주가가 지분 확보 경쟁 영향으로 과열된 만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냉정한 판단하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고려아연의 주가는 장중 한때 240만 7천 원을 찍으며 현대차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5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내 매수가 종료된 오늘 종가 기준 주가는 106만 6천 원으로 2주 만에 약 56% 떨어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주택 공급 불안 우려가 짙어진 가운데 사의를 표명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부동산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방서우 기자. 네, 세종시 국토부 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상우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약 보름 만에 처음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정 공백으로 불거진 주택 수급 불안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88 대책 등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박상우 장관의 발언 듣겠습니다.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확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도 수급 불안 심리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88 대책 등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던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추진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혼란스러운 국정 분위기와 별개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매년 2만에서 3만 가구 정도로 추산되는 이주 가구에 대해서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과 시기별로 부족할 수 있는 물량에 대비해 별도의 이주 단지를 마련하는 대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7,7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 전체 물량인 3만 7천 가구의 약 20%에 해당하는 이들 물량은 일산과 중동에 비해 신규 주택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는 분당과 평촌, 산본에 집중적으로 풀립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우선 1,500가구가 예정된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 보건소 부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날 지정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재건축은 특별법이 있지만 다른 사안들은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황에서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의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건축 촉진법 등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요. 박상우 장관은 88 대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의 절반 정도는 국회를 통과했다며 여야 의원들의 이해도도 높은 사안인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연말까지 선정하기로 한 뉴빌리지 선도 사업은 다음 주 중 결과를 발표하고 신유형 장기 민간임대주택 역시 현행 법령으로도 실현 가능하다며 시범사업 공모를 통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처럼 주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과 거래 등의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의 시장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역사상 세 번째 탄핵 정국이 우리 경제에 또다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금융과 외환 시장은 급한 불은 껐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실물 경제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는데 당장 추경을 둘러싸고는 여러 견해가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박승환 기자입니다. 계엄 사태가 불러온 탄핵 정국은 당장 내수 경기에 치명타입니다. 지난 2004년과 2016년에도 국회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은 짧게는 넉 달, 최대 1년간의 수비심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나마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는 반도체 경기 호조의 내수 회복이 빨랐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당장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 증가율이 4개월째 내림세입니다. 연말연시 소비 심리를 자극해 내수를 띄우려던 시도도 계엄 사태가 찬물을 끼얹은 상황. 당장 추가 경정 예산 같은 재정 역할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회복세다, 내수 살아난다라고 얘기하시다가 이제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 정부의 논리는 좀 올드한 패러다임 같습니다. 그러기에는 내수의 상황이 너무 심상치가 않아요. 통화당국 역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모습인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추경은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부총리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도 당장의 추경 편성에 대해선 신중한 모습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또 추경론이라는 거는 재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거든요. 재정 조기 집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한국은행은 지난 11월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9%로 예상하면서 글로벌 무역 갈등이 심해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본 바 있습니다. 여기에 탄핵 정국의 여파가 더해지면 1%대 초반까지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에서 국내 정체 리스크가 경제 전반으로 번져나가지 않을지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경제TV 박수환입니다. 1440선을 위협하는 고환율에도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물가가 2%대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 경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환율 불안 탓에 쉽지가 않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440원 선을 위협하는 고환율에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향후 물가 전망은 낙관적이었습니다. 최근 환율 상승으로 수입 물가가 지난 2달째 오르며 소비자 물가를 자극할 거란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걸로 해석됩니다. 환율 상승이 향후 물가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농산물 가격 등이 약세인 만큼 그 영향을 상쇄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습니다. 1430원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정도 올라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이 주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시장의 관심은 내년 1월 3회 연속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지 여부입니다. 최근 급작스러운 정치 이슈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2.2% 달성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난달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둔화되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는데 최근 전망이 더욱 악화된 겁니다. 탄핵 정국으로 연말 민간 소비와 경제 심리가 더욱 위축된 탓으로 풀이됩니다. 카드 사용액은 저희 생각보다 조금 떨어져가고 소폭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제일 크게 변한 거가 소비 심리하고 경제 심리 지수가 여러 불확실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경기 부양 필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일각에선 내년 1월에도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지만 변수는 1430원대로 높아진 환율입니다. 앞서 11월 금통위 때도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날 이 총재는 1월 기준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비췄지만 B컷 가능성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쪼그라든 소비 심리에 내년 1.9% 성장도 어려워졌지만 추가 금리 인하는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한 달 뒤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SPC그룹이 그동안 발목을 잡던 허영인 회장 사법 리스크를 덜어냈습니다. 허 회장의 주식 저가 양도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으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김채영 기자입니다. 2012년 12월 SPC 계열사 밀다원 주식을 SPC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재판에 넘겨졌던 허영인 회장.
최근 허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로 제동이 걸렸던 SPC그룹의 해외 사업 확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허 회장의 청사진은 SPC 글로벌화. 체포 직전까지 파리바게트의 이탈리아 현지 진출을 위해 파스쿠치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공을 들였습니다. 현재 파리바게트는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전 세계 10개국에 진출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말레이시아 등 할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허 회장이 구속된다면 대규모 투자 등 사업 확장을 위한 결단이 지연될 수밖에 없던 상황. 그룹의 해외 사업 발목을 잡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유럽 시장까지 진출한 파리바게트는 2030년까지 영국에만 100개 이상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향후 유럽 전역으로 가맹 사업을 확대할 방침으로 동남아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SP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SPC 삼립은 매출 4조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한국 전통 디저트인 약과를 앞세워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수출을 위한 초도 물량 100톤의 선적을 완료했고 올해 안에 50톤을 추가로 선적할 예정인데 이는 삼립의 역대 약과 수출 물량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FN가이드가 예상하는 올해 SPC 삼립의 매출은 3조 4천억 원.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성장세의 인사혁신에 따른 경영 개선, 유통 역량 확대 등이 맞물리면 내년에는 4조 클럽 입성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내년 1월에는 유통자회사 GFS와 몬즈 컴퍼니 합병을 앞두고 있어 포트폴리오 및 유통 채널 확대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업계는 허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올해 4분기부터 글로벌 사업 확장과 함께 가정간편식 제품 라인 강화, B2B 시장 확대 등 실적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